20%만 계약을 해도 선방이다. 대우건설은 믿을 만하니까 대우건설이 담보 써. 결국 대우건설은 내가 보증금 440억 내 책임질게. 나 안 할게 하고 빠져나오고. 나는 19억 정도는 팔아야 돼. 무슨 소리야. 15억, 16억에 거래가 됐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안 사. 내가 뭐가 급해. 15억, 16억 되면 연락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셀코TV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쉬운 재테크, 탐나는 재테크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떻게 흘러갈 건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미분양 얘기부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불과 얼마 전 국내 대형 건설사 중에 하나 대우건설이 공사를 포기했어요. 네네. 예, 이 정도면 뭐 계속 안 좋다 이런 신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상징성이 큰 사건인데요. 이제 히스토리를 좀 보자면 서울 수도권은 아니고요. 울산광역시에 이제 주상복합을 짓습니다. 480세대 주상복합을 짓는데 시공 그 건축비가 1,600억 정도 돼요. 보통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시행사와 시공사라고 나눠지거든요. 시행사가 뭐냐면 이제 어떤 토지를 확보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를 시행사라고 하고요. 대우건설 같이 공사를 해주는 업체를 시공사라고 하는데 왜 대우건설이 문제가 되냐면 시행사에서 돈이 100% 자기 돈으로 공사를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대부분 이제 은행, 금융권 돈을 또 빌린단 말이에요. PF라는 게 그런 거죠? PF는 그 다음 단계고요. 그 다음 단계. 브릿지론이라고 해서 이제 땅을 살 때는 브릿지론이라고 합니다. PF로 넘어가는 다리 역할이라고 해서 이제 브릿지라고 하거든요. 900억을 빌립니다. 그래서 시행사에서 100억 정도를 대고요. 900억 원을 빌리는데 땅을 담보로 460억 정도 빌리고 금융권에서 땅을 담보로 900억까지는 우리 못 해주겠다. 추가로 누가 담보 좀 써. 누가 담보를 쓰겠습니까? 시행사 니들은 담보 안 되고 못 믿겠고 대우건설은 믿을 만하니까 대우건설이 담보 써. 대우건설이 440억을 연대 보증을 써줍니다. 결국 대우건설이 440억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대우건설이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사업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빠지고 싶은데 대우건설이 연대보증을 썼기 때문에 책임져야 되는 거죠. 결국 대우건설은 고민을 하다가 내가 보증금 440억 내 책임질게. 나 안 할게 하고 빠져나와버린 겁니다. 440억을 날리면서까지 그 판단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고민이 크겠죠. 440억이. 아무리 대우건설이라도 굉장히 어려운 결단을 내렸는데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앞날이 불투명하다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대우건설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공사가 잘 되면 1,600억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미분양 같은 경우는 울산이 10배가 늘어났거든요. 1년 전에 2022년 작년이죠. 1월 달에 미분양이 395세대 정도 됐는데 1년이 지나니까 미분양이 3,570세대로 늘어납니다. 이런 분위기면 우리가 공사하는 중간에도 미분양이 계속 늘어나고 분양이 안 될 텐데 우리가 어떻게 감당을 하지? 첫 번째 고민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결국에는 또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시행사가 책임진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시공사 책임이지 시공사에서 건물 다 짓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시행사에서 지불 능력이 안 되면 대우건설이 고스란히 건축비에 대한 부담을 다 져야 되는데 80억 원에서 금융비용이 3년 동안의 금융비용이 480억 원으로 늘어나거든요. 300억이 늘어나기 때문에 야 차라리 440억 포기하는 게 낫지 않아? 라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고심 끝에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그냥 시장 상황만 봐도 미분양 물량이 뭐 7만 호를 넘어섰다. 맞습니다. 위험하다. 이런 얘기 계속 되는데 미분양 물량이 이렇게 계속 유지되거나 또는 늘어날 경우에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미분양이 가장 걱정이죠.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요. 미분양이 걱정일 거예요. 집값 떨어지는 것보다. 은행 돈을 빌렸는데 미분양이 나서 디폴트 상태가 되면 은행은 그 돈을 떼이는 거거든요. 은행이 흔들리게 되면 지금 PF 연체액이 1조 원 넘었다라고 하고요. PF 깔린 돈이 125조 원 정도 되거든요. 제가 최근에 그 정책 만드시는 분을 만났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금융시장으로 불똥 튀는 게 가장 우려스럽다. 그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정부는 규제를 풀어주는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책들이 나오는 거고. 정책들이 나오는 거죠. 물론 서민들 입장에서는 야 집값 떨어지는데 정부는 왜 자꾸 집값을 막는 거야 라고 하지만 이게 파급 효과가 금융시장이 흔들리면 내수경제가 무너지게 되고 소비 감소로 이어지게 되고 요즘 안 그래도 경기가 안 좋은데 자영업자도 아우성을 치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발생하기 때문에 미분양이 걱정이 되는데 지금 분위기에서는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 분양을 하면 그 가격이 적정하면 그게 또 되더라고요. 가격을 낮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격을 낮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건설업체들은 가격을 낮출 생각을 안 하고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갔나? 대우건설이 시작은 2021년부터 시작을 했을 거거든요. 네. 준비 작업을. 몇 년 전에 준비를 했는데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 땅값이 비쌀 때 구입을 하게 되고요. 한번 물렸잖아요. 건축 자재비 오르죠. 인건비 오르죠. 모든 게 다 오르는 상태에서 땅값도 비싸게 들고요. 네. 결국에는 땅값과 건축비인데 땅값도 올랐고 건축비도 올랐고 분양가를 내리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올려야 되는데 올리면은 뭐 당연히 미분양이고요. 아예 분양이 안 될 거고 내리면 내릴수록 분양률은 올라지는데 남는 게 없어지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는 못하는 상황이고 정부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작년 초반까지만 해도 공급 물량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 아파트들이 어디서 이렇게 뚝딱 나온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이제 타선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빵 공장 같으면 야, 지금 빵이 부족하면 바로바로 공장에서 찍어낼 수는 있는데 건설 같은 경우는 준비 기간 완료까지 한 5년 정도 걸리거든요. 작년 재작년에 땅을 사서 진행한 사업지들이 다 물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진행은 해야 되는데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분양가 딜레마에 빠지고요. 지금 현장 분위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만 계약을 해도 선방이다. 20% 계약하면 사실 적자거든요. 근데 얼마나 계약이 안 되면 야 20% 계약하면 박수 치는 지금 이런 그래도 돈은 들어오니까 운영은 할 수 있다. 그거라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그 무순위 청약, 선착순으로 해가지고 이제 늘려야 되니까 1차 계약에서 정당 계약이라고 하는데 정당 계약에서 20%만 넘기면 성공이다.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단적으로 또 시장 수요자들은 살 생각이 별로 없어요. 미분양은 1000세대 아파트라고 한다면 1000세대에 한 개 팔아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20%라고 하더라도 200명이 계약을 해줘야 되는데 아까 20% 잠깐 말씀드렸지만 200명 계약하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분양 시장이 너무 어려운 거죠. 근데 얼마 전까지 화제가 됐던 둔촌 주공 네. 계약 다 했다고 들었는데. 둔촌주공은 또 미리 좀 시작한 부분도 있을 뿐더러 정부에서 혜택을 안 줬다면 아마 50%가 안 나왔을 텐데 1.3 대책이 나오고 분양권 전매 제한, 실거주 요건 뭐 완화를 해주다 보니까 70% 정도 나왔고요. 특히 서울은요, 우리 장의자에도 그렇지만 위치가 좋아요. 역세권에. 서울은 공급 물량도 부족한 지역이잖아요. 1년에 서울에서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은 한 4만 7천 호 정도로 보거든요. 근데 서울은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입주 물량이 2만 4천 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수요 대비 서울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왜? 땅이 없으니까. 신규 택지가 없잖아요. 재건축 재개발 아니면 아파트를 못 짓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인 지역인데 이런 서울에서도 미분양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거고 문제는 지방이나 다른 도시들이죠. 대구, 인천 이런 지역들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만 바라보고 둔촌주공이 소진됐대. 이제 미분양 시장 이제 팔리기 시작했대라고 판단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 분양하는 아파트 직접 단지들 몇 개 가보셨잖아요. 네, 요즘 많이 가고 있는데요. 안양 평촌에서 세대 수가 굉장히 큰 대단지 아파트인데 평촌도 옛날에 저 재작년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잘 나갔죠. 0.3대 1이 나왔어요. 0.2대 1 나오고 뭐 0.3대 1 나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흥행 실패죠. 그러네. 위치도 그렇고 수도권에서 용감하게 10% 가격을 내렸습니다. 드디어 가격 할인을 했는데 지금 분위기에서 살려는 사람이 없다. 그러네. 걱정이다라고 하는데 최근 뉴스 보니까 뭐 텐트 쳤다. 그러게요. 줄 섰다. 이런 뉴스가 또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무슨 그건 일이냐. 뭐예요? 진짜 저도 봤어요. 그거. 이게 뭐냐면은요. 이제 넘어가잖아요. 정당 계약에서 안 되고 예비 당첨자에서 안 되면 이제 무순위로 넘어가는데 무순위를 건너뛰고요. 선착순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수요자들이 좋은 동, 좋은 층을 잡기 위해서 그거는 어차피 할 생각이면 가격도 10% 내려갔잖아요. 그렇지. 10% 내리니까 제가 주변 시세하고 비교해 보니까 주변에 새 아파트하고 비슷해요. 요 정도 가격이면 지금 기준에서는 괜찮다. 이왕이면 로얄동, 로얄층을 잡아야겠다라는 일부 수요들이 몰려들고요. 단지만의 개별성을 봐야지 전체 시장을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옥석을 잘 가려야 될 것 같아요. 미분양도 다 같은 미분양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조금 늘었다 하는 기사를 뭐 가끔 보는데 그거는 부분적인 거군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도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니까 지금 시장 흐름을 잘 봐야 되는데요. 12월보다 1월이 거래량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12월 달에 850세대 정도인가요? 대략 그 정도 이제 서울 기준에서 거래가 됐었고요. 1월 달에 1,300건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늘어난 건 사실이고요. 2022년 작년 10월, 11월, 12월 3개월 만에 쇼크를 먹었거든요. 금리는 빠르게 올라갔고요. 또 급매물로 던지는 사람들은 왜 던지냐면 전세 때문에. 전세 가격이 동반 하락하다 보니까 이걸 버티지를 못하고 몇 개를 던졌는데 가격이
고점 대비 한 30% 정도 떨어졌어요.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야 5억 하던 집값이 15억 올랐다가 30% 떨어진 게 많이 떨어졌어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주인 입장에서는 5억에 샀는 분들은 많지 않잖아요. 그럼요. 살려는 분들이 있는데 11월 달, 12월 달은 하락 속도가 너무 가파르니까 지켜본 거예요. 뭐지? 내가 지금 들어가야 돼? 좀 더 기다려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1월 달이 되니까 이제 정부에서 규제를 풀어주죠. 1.3 대책이 나오고 여러 가지 규제를 풀어주고 가격도 30% 정도 떨어지니까 이 정도면 사도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몇 개를 거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늘어난 거는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는 마음이 또 똑같잖아요. 15억, 16억 정도에서는 급매물이 실제로 거래가 됐고요. 최근에 18억까지 거래는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들은 호가를 19억으로 올립니다. 아, 또 그새. 네, 나는 19억 정도는 팔아야 돼. 그럼 안 팔리는데 또. 안 팔리죠. 그럼 매수자들은 무슨 소리야. 15억, 16억에 거래가 됐는데. 그렇지. 그렇게 팔렸는데 나한테 왜 이래? 이러지. 그렇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안 사. 내가 뭐가 급해. 15억, 16억 되면 연락 주세요. 라고 하기 때문에 2월부터는 또 거래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팽팽한 줄다리기가 뭐 부동산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매도인이나 집주인이나 매수인, 살려는 사람들이나 둘 중에 한쪽이 좀 져야 따라가면서 이게 거래가 되는데 지금은 둘 다가 안 지려고 팽팽하게 줄을 당기다 보니까 거래 절벽. 2월 달부터 다시 또 거래 절벽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에 놔둬야 됩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겁니까? 딜레마예요. 딜레마인데 미분양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앞서서 말했듯이 금융시장으로 불똥을 튀고요. 이 미분양 물량 때문에 전체 부동산 시장이 죽으면서 부동산이 죽으면 지금 힘든 게 가구업체들도 지금 부도 위기라고 하거든요. 왜? 우리가 이사 갈 때 그래야 물건을 사지. 다 바꾸는데 이사를 못 가죠. 뭐 거래가 돼야 이사를 가죠. 이사 갈 생각도 없고요. 입주 물량도 급락하기 때문에 가구업체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내수 경제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미분양을 사줘야 된다. 정부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줘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왜 반대를 하냐면 왜 이런 목소리가 나오냐면 과거의 선례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사준 적이 있었거든요. 사서 좀 소화가 됐고요. 또 이 집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샀는 집이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이득을 본 경우들이 있어요. 안 좋을 때 사가지고 그걸 임대로 돌리든지 하면 결국에는 올라가니까 시세 차익도 없고 정부도 괜찮지 않냐 라는 논리 때문에 하는데 지금 분위기가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갈 때만 남았다면 사실 좀 매입을 해줘도 되는데 LH도 빚이 굉장히 많거든요. LH 대출이 그렇게 많은데 LH가 얼마나 사줄 수 있을까? 아니, 그리고 그게 다 우리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세금으로 사주는데 몇 개를 사줄 거냐에 대한 문제가 첫 번째 발생을 하고요. 두 번째는 미분양 추이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지금 12월 달까지 6만 8천억이고요. 1월 달에 뭐 7만 원 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7만 원을 다 사줄 거냐? 작년 초가 아마 2만 세대 조금 넘었을 거고요. 2021년 12월이 17,000세대인가 그렇게 했는데 1년 만에 이렇게 늘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다 사줘도 또 분위기가 안 좋아서 1년이 지나면 또 사일 텐데 또 사줘요? 우리 세금으로. 그렇지. 그것도 한도 현실적으로 끝도 없다, 이거. 한도 끝도 없죠. 이건 답이 안 나오는 거고 결국에는 LH가 또 부실로 연결되면서 최근에 우리 한전 보더라도 전기요금도 지금 그런 문제잖아요. 계속 이게 부실이 늘어나면 문제가 되듯이 LH도 감당이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저렴한 걸 사면 괜찮아요. 우리 시장에서 현장에서도 이제 그러거든요. 건설 물량 중에 소화가 안 되고 진짜 어려운 물건이 있으면 통으로 매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손해보고 판단 말이에요. 그런 굉장히 저렴한 매물이 있으면 사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0이라고 따지면 한 70 정도, 60 정도 땡처리 이런 거 사가지고 임대로 돌리든지 하면 그런 거는 괜찮은데 5%, 10% 요 정도 할인 받아가지고 우리 세금을 투입해서 사준다. 결국에는 이게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되진 않고요. 그럼 근본 문제는 미분양이 왜 발생하느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 여러 가지 문제를 그대로 두고 그대로 정부에서 그냥 사줬다가 건설회사들이 힘드니까 사주고 또 발생하면 사주고 그렇게 해서 과연 해결될 문제인가. 이게 6개월 만에 반등을 하면 또 괜찮겠지만 그럴 상황도 아닌 것 같고 저는 솔직히 LH 솔직히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동안에 했던 관리 능력을 보면 정말 내 돈처럼 내 아파트를 산다면 그렇게 살까? 충분한 고민하고 발품을 팔고 가격도 협상을 해서 사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더라는 거죠. 관리도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무분별하게 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